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과여자 SF, STS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랩장입니다. 와.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연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하원입니다. 네, 와. 저희가 또 이렇게 아침부터 모였는데요. 약간 느낌이 무슨 긴급 맞다. 기자회견 막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왜냐면 저희가 지난 에피를 거의 한 4달 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했는데 사실 지금 에피 업로드 된 것도 얼마 안 됐거든요. 그죠? 저희가 만난 것도 네. 한 달 당연히 안 됐고 그래서 되게 얼마 안 돼 가지고 뭐 저희가 보통은 뭐 한두 달 정도 간격을 두고 한 2달 정도는 간격 두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본 영화가 워낙에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굉장히 호평을 받는 영화여서 저희가 보고 나서는 그 정도인가? 뭐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빨리 모여서 얘기하자 이렇게 됐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대홍수입니다. 네. 한번 요거 조금 얘기 네. 지금 그 현재 상황을 좀 잠깐 브리핑을 혹시 저 그 사이에 굉장히 그래요? 저한테 큰 근황 토크할 거리가 하나 생겼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하와이를 다녀왔습니다. 그 사이에 네. 다들 신혼여행으로 간다는 하와이를 엄청 기대러 갔는데 사실 제가 간 때는 하와이가 이게 겨울이 우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날씨가 좋은데 계속 비가 와서 기후 위기를 직접 경험하며 그렇게 날씨가 좋진 않은데 제가 갔던 이유는 퍼시픽캠이라고 그 태평양 인근에 있는 국가들 한 7개 국가? 이게 이제 각자 국가에 있는 화학회들이 공식적으로 다 같이 조직해서 모이는 이제 화학자들의 거대한 컨퍼런스가 있어요.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게 이제 올해 있었거든요. 하와이에서. 매 5년마다 하와이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컨퍼런스가 아니고 제목이 콩그레스거든요. 파시픽캠 콩그레스. 그래서 약간 좀 뭐랄까 물론 학회 발표랑 되게 비슷하기나 거의 비슷한 컨셉인데 이름이 콩그레스라고 붙으니까 또 약간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출발할 때도 약간 평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화학자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좀 이 태평양 근처에 있는 특히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후에 약간 좀 그런 걸 도모하자. 같이 오면서 화합을 도모하자 하면서 모이는 거라서 좀 재밌기도 하고 흥미로운 학회였어요. 저는 사실 가서 딱 하루짜리 티켓을 끊어가지고 컨퍼런스에 참관을 했었는데 하루 티켓도 학생 할인 받아서 160불을 내고 제가 아무 곳에도 지원을 받지 않고 생돈을 내고 학회를 다니는 이 참여관찰 연구자입니다. 모든 화학자들은 다 연구비로 오는데 저만 생돈 내고 비행기표 티켓 끊고 네. 그래서 하루 참관했었는데 제가 들었던 부분은 사실 저는 이제 화학 이제 관련된 세션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뭐 호텔 거의 3개, 뭐 3개 동시에 막 이루어졌거든요. 5일 동안. 근데 제가 참여했던 세션은 약간은 그 중에서 좀 에듀케이션 파트였는데 그냥 단순히 화학 교육 이런 게 아니라 화학 실험실에 사람들을 어떻게 더 많이 인클루시브한 실험실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을 하는 세션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장애인들이 어떻게 화학 실험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런 세션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주로 눈이 안 보이는 저는 눈이 안 보이는데 화학 실험을 한다는 것 자체를 상상을 아예 못했는데 실제로 네, 눈이 안 보이는데 화학 교수까지 된 분들이 미국 분들인데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축으로 해서 세션을 꾸려서
약간 손의 촉감으로 실험을 하게 하는 도와주는 장치들이라던가 음, 음성으로 계속 도와주는 이제 그런 장치들을 이용해서 화학 실험실을 꾸미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보여줘서 음, 되게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다르구나. 더 많은 사람들이 화학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신체적인 그런 장애 때문에 화학은 안 되겠다 싶지 않을 수 있게 그런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좀 봐가지고 되게 저는 좀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음. 그때 왜 무슨 유실학회 막 이런 거 논란이 있지 않았나요? 네, 왜 약간 그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어, 국내 어디 방송사에서 음, 파스피캠이 놀러 가는 학회다. 약간 그래서 그걸 취재를 한다는데 실제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소문은 뭐 엄청 돌았는데 가서 딱히 저는 물론 하루 참관해가지고 뭐 그런 방송사를 보지는 못했고 음, 근데 음, 제가 느낀 이제 학회 분위기는 굉장히 다들 적어도 자신들이 참여한 세션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정적이었고 음. 뭐 그 외에 다른 세션들도 좀 서로 둘러보면서 아마 좀 네트워킹을 하기도 하겠지만 또 동시에 이게 하와이잖아요. 그래서 또 휴양의 느낌이 강하긴 했어요. 그래서 음, 학회 차원에서도 네트워킹도 하면서 이제 하와이도 같이 좀 이렇게 둘러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그 STS도 2년 전인가 하와이에서 학회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음, 제가 알기로는 기조 강연이 뭐 하와이에서의 그 전통적인 지식이라던가 뭐 음, 그런 내용들 막 기조 강연으로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음, 이번 이 화학회도 약간 비슷한 그런 기조 강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하와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세션 전체에서는 약간 저는 그게 되게 고무적이었는데 화학회에 인디제너스 널리지에 대한 세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이 말하면서 각각 어떻게 그 하와이 커뮤니티의 전통 그리고 또 거기에 발표를 참여하신 분들이 하와이랑 뉴질랜드랑 그리고 뭐 한국 중국이었나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각이 갖고 있는 전통들이 있는데 그 전통들과 이제 현대 과학을 어떻게 이제 좀 약간 융화할 것인가? 그게 나라마다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발표들도 들으면서 이분들이 그냥 단순히 이제 현대 과학으로서의 화학뿐만이 아니라 좀 더 전통적인 것과의 혹은 전통을 꼭 전통이 아니더라도 음, 거기에 현대 과학이 소외시키고 있었던 마오리족의 이해 방식이라든가 뭐 약간 마오리 맞나? 아무튼 그 하와이 전통 주민들의 이해 방식과 이제 합치되는 그 음, 사람들이 자연을 이해하는 방식이 어떻게 지금 현대 화학과 연결될 수 있는지 이런 걸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되게 음, 고무적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STS 학회가 아니라 화학회에서 보여졌다는 게 저는 되게 음, 재밌었어요. 음, 확실히 컨퍼런스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특히. 네, 어, 네, 음, 되게, 음, 네, 재밌네. 그쵸. 5년 음, 뒤엔 저도 거기서 발표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진짜. 발표해도 네,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한, 음, 그런 거. 네, 네, 음, 음, 좋았습니다. 되게 과학자들이 참 재밌게 네요. 빡세게 네, 연구도 하고, 약간 음, 좋은 데서,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또 거기서 약간은 조금, 루즈한데 그게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좀 더 인클루시브하게, 음, 화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그런 자리도 만들고. 음, 그게 되게 궁금하네요. 화학은 그런데 뭐 물리학이나 뭐 생물학이나 음, 다른 분야도 비슷한 게 있는지 그런 것도 그러게요. 네, 궁금하고. 음, 어, 음, 네.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어, 좀 후기. 네, 자, 그러면 혹시 장화 선생님도 뭐 저는 놀랄 뭐, 만한 소식 뭐 이런 거 없나요? 일단 좀 성적 처리를 끝냈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한 상태고, 넷플릭스 많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영화 얘기 슬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보통은 하여튼 이렇게 빨리 다음 영화를 선택을 해서 막 이렇게까지 또 빨리 녹음을 하지 않는데 이번 대홍수 같은 경우는 너무 사람들이 너무 막 망작이라고 하고 호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도 사실 이거 보게 된 이유가 막 무슨 진짜 뭐 이걸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은 정말 전혀 없이 그냥 이게 근데 희한하게 영화 중에 막 1위 막 이렇게 되게 상위권에 떠 있지 않아요? 네, 네. 이거 네. 그 25개국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한국 빼고. 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냥 상위권에 있어서 자꾸 눈에 띄어가지고 진짜 생각 없이 그냥 도대체 이게 1위인데 사람들이 또 엄청 욕은 하고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욕을 하지 하고 그냥 잠깐 한번 보자 하던 게 이렇게 그냥 한번 쭉 보게 돼가지고 어떻게 두 분은 저는 일단 포스터만 보고는 당연히 이제 재난 영화인 줄 알고 전 심지어 예고편도 안 봤거든요. 볼 생각이 전혀 없었고 제가 재난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볼 생각도 없었는데 이제 주변 분들이 특히 우리 임소연 선생님이 재난 영화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럼 한번 봐볼까 하고 봐서 저는 상대적으로 재난 영화가 이미 아니라는 사실을 기대감을 갖고 봤기 때문에 재난 영화인 줄 알고 보고 실망한 분들과는 정반대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보게 됐죠. 원래는 안 볼 영화였는데 보게 됐고 네, 전 재밌게 사실 임순 선생님이 이거 보자 하고 얘기하시기 전에 그 페북에서 글을 하나 봤어요. 사실 이 영화에 대한 정보가 정말 하나도 없었던 상태에서 그냥 어떤 글이 이 영화가 왜 그렇게 욕을 먹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스포일러를 이미 당한 거였는데 그 글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재미없고 이렇게 봐야 재밌는 영화인데 사람들이 없고 그걸 모른다. 약간 이런 식의 글을 써서 아 그래? 그러면은 좀 그 얘기는 SF 영화라고 하고, 그러니까 또 재밌어 보이기도 해서, 아, 그러면 이거를 우리 모임에서 한번 보자고 얘기할까? 근데 또 너무 호평이 많아서, 괜히 모두의 시간을 낭비할까봐 내가 한번 보고, 판을 해봐야겠다 생각하는 사이에, 이제 그 사이에 또, 임소연 선생님이, 아, 이거 보자 하셔가지고, 아, 부담 없이 그러면, 같이 보면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처음에 말 꺼낼 때 다들 되게 조심스럽게 주저하면서 쭈뼛쭈뼛 혹시나 뭐 시간 되면 맞아. 이거 봐봐. 맞아요. 그랬었죠.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재밌게 봤던 포인트들을 아마도 두 분 선생님이 그래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두 분 다 보시자마자 이거 되게 얘기할 거리 많다, 재밌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텐션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얘기를 하자. 그래서 이제 후다닥 나를 잡아가지고 모이게 됐습니다. 사실 이미 저희 톡방에서 거의 하루 종일 토론을 한번 해가지고. 맞아. 미리 저희가 얘기를 많이 저희끼리 하긴 했었죠. 네, 그래서 그 톡방에서 얘기하면서 장원 선생님이 우리의 그라데이션을 찾아야 된다 얘기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호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불호보다는. 괜찮게 볼 만한 영화다. 또 근데 굉장히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그 거슬리는 부분들이 아마 그라데이션이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싶기도 합니다. 근데 주변에도 좀 물어봤는데
대체로 그냥 재밌게 봤다는 평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 주변. 저도 이게 뭐 그렇게까지 혹평을 받을 이유를 좀 약간 못 찾겠긴 하겠어요. 뭐 엄청 좋은 영화라고 보긴 어려울 수도 누군가는 이제 그렇게 보기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또 이게 그렇게 또, 이거 내 시간 낭비고 막 약간 그럴 것까진가? 약간 음, 그런 음. 생각도 들어서. 제가 영화 보기 전에 봤던 막 혹평하는 주로 SNS 글이긴 했는데 네. 그 글에서의 이제 핵심은 이게 너무 그러니까 거의 막 모성을 그 약간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영화. 그래서 전형적인 그러니까 우리 왜 한국의 SF 영화가 가지고 있는 약간 특징이 있잖아요. 예전에 뭐 강수연 배우 나왔던 뭐 정의도 있고 슬기호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저희도 토크 했었던 원더랜드였나요? 원더랜드. 그러니까 한국 SF 영화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문제점이 신파 결국에는 막 이렇게 막 그런 스토리로 간다. 그게 모성이든 부성이든 뭐든 아무튼 굉장히 신파로 간다. 자꾸 울리려고 하고 감동을 주려고 하고 막 뭔가 하여튼 그게 되게 특징인데 이 영화도 이 영화는 그게 심지어는 더 강하게 막 그걸 몰아붙인다. 그런 평을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심판대 게다가 모성 막 이러니까 와 진짜 어떻게 이런 영화를 또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평만 봤을 때는 그랬는데 저는 하여튼 영화를 보면서는 물론 이제 모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주제긴 하죠. 그거를 모성으로 부를 거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거리들이 있긴 한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전혀 막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느껴지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막 저는 한 번도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되게 막 뭔가 막 모성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눈물이 나올 것 같고 막 이런 장면이 너무 없었어가지고 오히려 사실 이렇게 되게 그런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막 진짜 감정을 자극한다기보다는 되게 저한테는 오히려 되게 뭐랄까 그 이성을 자극한다고 할까 뭔가 우리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였어서 제가 봤던 평하고는 저는 조금 많이 다르게 봤어요. 그러네요. 저도 사실 보면서 이 영화, 저는 제가 봤던 그 내용은 이걸 사람들이 재난 영화로 봤기 때문에 재난을 기대했는데 뒤에 가서 이게 재난으로 막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걸로 이제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재난을 기대했는데 재난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실망해서 욕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건 SF 영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구나. 저는 신파라고 사실 영화를 보면서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신파 얘기가 나오길래 이 영화의 어디가 신파지? 약간 왜냐면 제가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언제나 매회 그랬던 것 같은데 눈물을 흘렸다. 제가 맞아. 눈물 담는 맞아. 이 영화는 의외로 진짜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런 기미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신파였다고? 아니 그래서 저는 충격이. 이거 사실 그때 저희끼리도 얘기했지만 저는 딱 이거 다 보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신파를 밀어붙이니까 이런 게 나오는구나. 약간 한국 SF만의 그렇다고 해서 그 신파적인 요소가 없었던 건 아니고 뭔가 하여튼 그런 호소적인 게 있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막 눈물을 바로 딱 나오게 하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뭔가 사람이 하나를 끝까지 밀어붙이면 남다른 뭔가가 나오잖아요. 욕을 먹으면서 계속 하다 보면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한국의 SF가 신파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구나. 신파계의 흙을 이제 그어서 약간 이제 신파의 어떤 차원을 조금 벗어났구나. 그러니까 여전히 저한테는 상당히 좀 한국적으로 보이긴 했거든요.
외국, 뭐, 미국인, 뭐, 이런 헐리우드에서 만든 SF에는 이런 식으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러면서 되게 한국적으로 보이긴 했는데, 그게 이제 기존의 진파하고는 좀 다른, 음. 되게 그렇게 느껴져서 되게 갑자기, 와, 이거 너무 막 신선하다. 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러면 신파일 수 있는, 이제 사실 이게 신파가 될 수 있는 요소는 엄마와 아들, 이제, 의 관계이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물론 영화를 이제 보다 보면 사실은 이게 약간은 유사 엄마 아들 관계지, 약간 이렇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입양한 것과는 또 다른 종류의 어떻게 보면은 그 연구자와 실험체의 관계이기도 한데, 음, 그 음, 우리가 바로 직전에 이제 프랑켄슈타인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음, 보면은 프랑켄슈타인 관계의 약간 다른 버전이라고, 엄마와 아들 혹은 한국 버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완전 다른 얘기가 지금 펼쳐지는 거라서, 음. 그래도 그런 뭐 심파의 요소가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프랑켄슈타인 보면서 심파라고 생각하는 물론 거기에 이제 사랑이 좀 없긴 하지만 자기 아들을 어떻게 버려 이런 얘기는 사실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맞아. 영화에서는 그런 요소들이 들어간다는 게 약간 좀 음, 프랑켄슈타인하고 비교하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희가 하필이면 진짜 바로 직전에 음, 프랑켄슈타인을 했고, 그거 얘기할 때도 막 양육에 대해서 그쵸.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네. 프랑켄슈타인은 진짜 저희는 되게 이게 너무 아들과 아버지, 이게 음, 서사 같 남자다. 음, 그리고 제가 특히 얘기했던 게, 이게 되게, 그 남성이, 그러니까 아이를 키운다라는 게 얼마나 모성과 대비되는 되게 음, 부자연스러운 일로, 그래서 잘 음, 못하고 막 이런, 그거에 완전 진짜 반대 이야기인 음, 것 같아요. 그쵸. 어, 그 똑같이, 영화에서는 음, 네, 음. 맞아요. 둘 다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닌데, 네. 임신하고, 해가지고, 낳은 아이가 아닌데, 음, 빅터가 돌보는 방식과 음, 안나가 돌보는 방식이 음, 확연히, 음. 그쵸. 음, 음. 음, 저는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둘 다 어떻게 보면 연구자들인데, 그 음, 연구자들이 자기 실험체에 대해서, 산물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는 방식들을 각자 보여주는데, 저는 음, 이 대우무수에서 연구자 인권은 어디가 이게 노동법 위반 아닌가? 아니 실험체를 24시간 돌봐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이거는 음. 아니 이 사람의 노동 착취 아닌가? 연구자 착취 아닌가? 음, 이런 생각을 또.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계속 모성이 이제 논란이 된다면 그 부분이랑 또 연결되는 거잖아요. 엄마가 24시간 착취 당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는데 아이를 양육하는 것 자체가. 근데 또 약 착취라고 얘기하는 순간 너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냐?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 힘들다고 말을 할 수가 있냐? 이런 얘기들이 또 막 있으니까. 근데 한편으로 이 영화의 설정이 그거를 그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그거를 한 발짝 물러서서 보게 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음, 음. 어떤 점에서는 모성 혹은 뭐 양육을 보여주면서도 돌봄을 보여주면서도 그게 엄마가 아이를 저렇게 사랑으로 키워야지가 아니라 엄마가 아닌데도 저렇게 하는 혹은 강요당하는 그게 이제 그 설정 때문에 좀 다시 볼 수 있게 해줘서 저는 이게 양면적으로 좋았는데 엄마가 양육하는 방식을 다시 보게 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연구자라는 걸 더 주목해 보면 연구자들에게 주어진 강요되는 무언가를 해내라는 그걸 또 다시 볼 수 있게 한편으로는 연구자가 자기가 만들어낸 산물에 대해서 이때는 모성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되게 애정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돌보는 그 방식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음, 양면적으로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장하원 선생님이랑 저랑 열띠게 토론했던 게 이거를 모성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음, 음, 그거에 대해서 모성이라고 여기에 이름표를 붙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한 네, 토론을 사실 저희가 했었죠. 음. 음. 네.
맞아요. 음. 네, 장원 선생님은 이걸 모성이다라고 사실 얘기하셨고, 저는 모성이라는 말로 가두고 싶지 않다 얘기했었는데. 아유, 당연히 모성이란 말로 가두고 싶지 않죠. 네. 그러니까 모성이란 단어 자체는 듣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고, 또 아무튼 저는 모성이란 단어 자체를 사실 강조하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보통 이제 이 대홍수 상황이 약간 그 노아의 방주 그 상황과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설정이라고 보이는데, 그때 이제 이 영화가 의도하는 바가 진짜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 어떤 걸 남겨야 될 것인가 했을 때, 기존의 노아의 방주에는 진짜 생물학적인 재생산을 위한 이 그 암수, 동물들이 실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는 어떤 그런 진짜 신체의 복제보다는 마음의 복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 마음 중에서도 특히 이제 엄마가 갖고 있는 마음, 그러니까 엄마와 자식 간의 사랑, 아빠도 아니고, 그건 이제 저는 현재를 반영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엄마와 자식 간의 사랑이 어떻게 보면 사람 간의 관계에서 그리고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감정이다 라고 방점을 찍어준 것 자체에 대해서 일단 저는 이 영화에 약간 감사한 그런 상황이고, 뭐 그 뒤는 솔직히 진짜 이거를 모성이라고 불러야 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진짜 그 아까 김연아 선생님 얘기하셨듯이 이게 엄마들만의 일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어쨌든 자식과 엄마와 간의 사랑이 이런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감정이 세계의 존속에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너무 좋은 주장인 것 같아요. 그 모성이라는 게 그런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관계를 모성이라고 부름으로써 이게 사실 우리가 되게 뭐 모성이 되게 뭐 본능이고 뭐 아니면 뭐 엄청 중요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굉장히 같이 절하되는 그런 그 노동이잖아요. 관계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거의 뭐 새로운 인류 탄생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그 가치를 딱 한 번 인정을 해주는 거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일단 한 번은 모성이라고 불러줘야 된다. 한 번은 부르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여성의 어떤 책임으로만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 관계가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 거지. 이게 누구에게, 뭐, 귀속되어 있는가? 누구의 어떤 본질적인 특징인가? 그런 거를 봐서는 안 된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뭔가 이 범주를 좀, 해체를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다. 약간 저도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장원 선생님이 의견에 조금 한 번은 먼저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연아 선생님 말처럼 여기에 갇히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영화가 갇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몇 가지 에피소드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구한나 연구원이 저 같으면은 아이 구하는 데만 집중을 할 것 같은데 중간에 딴 길로 많이 새더라고요. 지난 그러니까 출산하는 장면에서도 그 회차가 거듭할수록 점점 더 출산하는 여성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주려고 하고 또 엘리베이터에 갇힌 아이도 생판 모르는 남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빨리 애 찾으러 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약간 선의를 베푸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추가돼 있는 게 좀 다른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성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더 넓은 범위의 감정이 이렇게
구한나 연구원에게 음,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점을 음. 좀 부각시킨 것 같긴 해요. 음, 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보는 사람이 관점이 굉장히 그 중요한 게 사실 제 생각에는 아마 김연아 선생님도 뭐 동의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고 있으면 역시 이게 모성이라는 게 꼭 뭐 내 자식에게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뭐 이거 자체도 뭐 하여튼 어떤 본질적인 그런 게 아니고 여성만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보는데 어떤 분들은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아이도 막 구해주고 막 다른 출산하는 여성도 도와주고 이거를 그러니까 모성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일이 많다. 더 모성에 더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내 아이만 잘 돌봐서도 안 되고 남의 아이도 잘 돌봐야 되고 남의 집 엄마까지도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엄마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 저는 거기서 갈리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모성이라는 게 그동안은 되게 본성이고 여성이 갖고 있는 본성이고 되게 자연화되어 있는 걸로 여겨졌는데 사실은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자가 엄마로 키워지는 일종의 우리 사회화의 결과고 훈육의 결과이지 자연화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연화되어 왔지만 사실은 자연적인 게 아니다. 약간 그거에 대해 우리가 동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그 엄마에게 너무 많은 걸 부여하고 있다? 저는 그게 완전 반대로 생각된 게 그 아까 다른 아이도 구하고 뭐 그런 것들이 저는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굉장히 뭔가 한 아이를 구하라라는 퀘스트를 완수하는 플레이어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어떤 게임들을 할 때 그 판을 깨기 위해서는 되게 쉬워 보이는 길이 있는데 그렇게 가면 절대로 판을 깰 수가 없고 그 최종 보스를 뭐 처리하기 위해서든 뭔가 하기 위해서 되게 쓰잘데기 없어 보이지만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해야 그 사람이 힌트를 준다던가 뭐 이런 게 이제 짜여져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일종의 게임에서 NPC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 아이를 구하는 게 되게 시간 낭비 같아 보였지만 결국은 그 아이가 찾고 있던 사람이 같이 살던 사람이 맨 처음에 만났던 그 노부부 할머니 할아버지만 계셨던 그 집 아이였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불량배들이 지금 강도들이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죽였고 그리고 근데 그 강도들이 그 아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고 근데 이 아이를 구했어야만 이 강도들을 만났을 때 이 주인공이 죽지 않고 아이로 인해서 살아날 수 있었고 정보를 충분히 얻어서 자기 아이에 대한 그걸 살릴 수 있는 길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퀘스트를 하기 위한 모든 수수께끼들 다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여줬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보여지는 게 어떤 점에서는 강제로 훈육되는 이타적인 마음인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게 퀘스트라고 생각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걸 퀘스트로 찾아나가지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저 사람도 돕고 막 하는 방식으로 계속 훈육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무성이 할 일이 많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누군가를 돕는 마음은 훈육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마음은 분명히 있지만 그 실천하게 하는 거는 계속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돌려줘야 그래야지 이제 자기가 그 실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걸 이 퀘스트가 주고 있다라는 신기의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래서 모성이라고 말하기에는 모성이란 단어가 너무 좁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너무 과한 걸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모성이 정말 과해지는 게 맞죠. 네, 너무 과한 의무가 부여되는 게 맞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 모성이라는 단어가 아닌 뭐 인류애라고 말하면 또 너무 거창하긴 한데 아무튼 좀 누군가를 돕게 하는 실천을 하게 하는 그게 이제 훈육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걸로 읽어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그런 마음도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딥러닝 하듯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렇죠. 네. 그런 거죠. 네. 이게 감독님 인터뷰를 보니까
인간의 진화 과정, 그리고 뭐 마음의 진화 과정을 이렇게 이 영화 안에서 보여주고 싶었다. 뭐 그런 인터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딥러닝 그런 과정과 유사하게 이게 그 기존의 타임루프와 좀 다른 부분이 앞에 부분이 좀 덜 반복되고 그다음에 뒤에 이게 이미 저장된 뭔가가 좀 있잖아요. 그치. 되게 그 개개인들이 완전히 깨닫지는 못한 상태로 그런데 이전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그게 이미 학습된 무언가가 몸에 쌓여 있어서 되게 움직이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게 진화 과정을 빗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진화의 어떤 압축 버전 인 것 같더라고. 그 횟수가 계속 늘어나는 게 네. 이제 그게 하여튼 여러 개체들이 우리는 하나의 종에서 여러 개체들이 그 중에 누구는 살아남고 누군 종족 번식을 하고 뭐 막 이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횟수를 막 늘려가지고 그래서 여기 뭐 다윈 센터 나온 딱 그거를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약간 그랬던 게 바로 그 진화라는 지점이 있어서 사실 진화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진화가 약간 우리가 계속 그 과학에서 배우는 거는 진화가 어떤 목적성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뚜렷한 목표가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진화라고 할지 그런 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과연 이게 진화가 맞는가? 아니면 뭐 꼭 진화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이게 어떤 목표를 주어졌다는 게 약간 좀 독특한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목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난 영화에서 했을 때는 내가 살아남는 게 목표인데 이 미션에서의 목표는 내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아이를 구하는 게 목표라는 게 되게 좀 다른 목표 설정이랄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근데 또 다른 영화들에서도 나만 사는 게 아니고 아이랑 같이 사는 것들이 있긴 한데 그게 목표로 주어지진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야말로 어떤 모성애 혹은 인류애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작동해서 나 혼자가 아니라 아이를 살리는 방식으로 택한다던가 아니면 뭐 모성애는 아니었지만 부산행 같은 경우는 아빠가 자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한 거고 혹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아이지만 좀 정이 쌓였던 어떤 애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이게 목표로 미션 수행 그걸로 주어졌다는 게 약간 좀 독특한 점이었던 것 같아서 왜 하필 이 감독은 이 아이를 살리는 이 미션이 인류의 미래의 인류상을 한다는 그걸로 설정을 했을까? 그게 약간 좀 저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점에서 한편으로는 좀 이 부분에서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다. 왜 최종 인류는 모성애를 가진 인류가 되어야 하는가? 약간 싶었어요. 그 인공진화인 것 같아. 인공진화. 우리가 인간 지능을 담게 하는 걸로 이제 인공지능 하는 것처럼 이것도 진화의 과정인데 이거를 인공진화, 그러니까 인공진화니까 당연히 자연적인 어떤 진화하고는 다르게 여기 이제 방향성이 딱 부여가 되는 거고 목적이 딱 주어지는 거고 근데 그거에 메커니즘은 이제 진화의 메커니즘을 가져와서 얘네가 이제 시간이 거듭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뭐 학습한 게 쌓이고 해서 결국에는 그 방향성으로 가도록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공진화라는 그 설정 자체가 그 방향성을 준다라는 그 방향성이 사실상은 지금 현생 인류가 만들어 온 모성을 준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비판을 받는 거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인류면 새로운 어떤 관계, 뭐 새로운 무슨 그런 방향성을 줘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기존에 우리가 모성이라고 부르던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미션을 이제 퀘스트로 딱 준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인공지능도
그런 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인공지능이 되게 인간 지능하고 다르게 뭐 엄청 객관적이고 막 뭐 이런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데이터를 준 거라서 뭐 편향이나 이런 게 그대로 있고 약간 이런 것처럼 무언가를 그러니까 하여튼 그 지금의 뭐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담게 한다. 지금의 인류를 담게 한다. 이런 목표를 갖는 순간 이제 뭐 모성이니 뭐니 뭐 이런 게 다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쓰게 되는. 그래서 약간 제가 본 약간 뭐 후기 감상평에도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새로운 인류인데 이게 뭐가 새롭냐. 어,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성이라는 단어 그럼 빼고 무언가를 구하려는 마음, 뭐 돌보려는 마음, 이런 마음이라고 본다면 그 마음이 전제되는지 않는, 그러니까 그 마음 없이 재생산될 수 있는 인간 세계가 있을까요? 음, 음. 음, 너무 이제 근데 엄마와 자식 간의 모습을 그려줘서 그런 건가? 그렇죠. 그게 하필이면 여성에게 이제 엄마와 아들의 관계에 그러니까 이타적이고 막 남을 돌보고 음, 이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되게 궁금한 게 여기 보면은 한국이 맡은 거는 엄마와 아들의 관계고 뭐 어, 일곱 개의 다른 집단이 만들어진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 예. 네, 네. 그런 언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6개는 어떤 관계일까? 음, 그거 되게 음, 궁금했어요. 그러게요. 음, 저는 그게 서로 다른 그냥 팀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아, 팀이 만약에 모자 관계면은 너무 굉장히 한국스럽네요. 그치. 잘 읽을 것 오, 같아. 이건 아마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 것 전 같은데,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할 것 같아. 우리나라가 제일 어, 잘할 것 같아. 아니, 진짜 아, 근데, 근데 너무, 구한나 연구원이 살렸네. 이거 진짜 너무 안 좋게 심파이 갈 수도 있는 건데. 아니, 왜냐면, 한국이 아들이즘의 나라니까. 아, 음, 근데 이거는 한국이 최고야, 이 분야는. 심지어 딸과 다른 연구원은 음, 실패했잖아요. 음, 너무 너무 딸을 사랑해서. 그치. 오, 어. 그렇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약간 적절한 거리두기가 음, 있었던 걸로도 저는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연구원이 각자 딸과 아들을 각각 키웠는데, 딸을 가진 연구원은 자기 딸이 이제 실험체가 될 거니까 너무 명백하게 이미 실험체고, 음, 그래서 죽게 될 거니까 도망을 갔잖아요. 음, 음, 그게 이제 실험에서 봤을 때는, 연구에서 봤을 때는 실패인데, 이 음, 사람은 어쨌든 자기 딸과 도망을 간 거고, 근데 이 구한나 연구원은 어쨌든 자기 아들이 이렇게 출출돼서 데이터가 뽑히고 그냥 사라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일단 한 거잖아요. 음, 왜냐면은 아들이긴 하지만 실험체니까, 사실은 실험체니까 아들이라기보다는. 음, 그래서 그 연구에 이제 참여를 한 거고, 그래서 미션까지 가는 건데, 저는 그 점이 되게 어떤 점에서는 구한나 연구원이 자기 아들처럼 돌보지만 아들이 아니고 나는 지금 실험 중인 연구자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걸 과연 모성이라고 볼 수 있는가. 저는 오히려 자기가 연구원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것 같거든요. 음, 음, 진짜 모성이었다면, 그 전통적인 사용 개념에서의 음, 모성이었다면 첫 음, 번째 연구처럼 도망갔겠지. 근데 음, 그게 아니니까 이게 약간 음, 좀 뭐 네. 어떻게 말하면 오염된 모성일 수도 있고, 음. 아니면은 뭐 뭔가 다른 거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김연아 선생님 말씀처럼 그 연구원으로서,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남을 넘어서 실험체잖아요, 실험체. 음, 만들어진 대상. 음, 근데 그 만들어진 대상이면서 동시에 이제 자식인 건데 그 마음이 이렇게 섞여 있다가 음, 완전 마지막에 가서 진짜 그냥 자식이 된 것 음,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음, 되고 음, 그러면서 이제 물이 쫙 나오면서 대홍수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세 글자가 음.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음. 전 그 장면은 솔직히 좀 별로였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어서 이전의 모성과는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그 연구원 두 분을 비교해봐도. 음. 음. 근데 약간 우리가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최근에 많은 엄마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긴 하는데 애를 처음에 딱 낳자마자는 애가 막 엄청 사랑스럽고 막 이렇다기보다는 약간 좀 되게 낯선 감정들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애가 결국 내가 안 키우면 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신생아를 딱 받아들였을 때 그걸 보면서 이제 돌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리고 물론 또 자기 자식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섞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엄마라면 돌봐야지라는 그런 강박적인 관념과 동시에 얘 내가 안 돌면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길고양이 죽어가는 새끼 고양이를 이제 데려다 키우는 마음이랑 비슷한 그런 뭔가도 같이 섞여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면서 이제 점점 그 엄마라는 위치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이 영화가 그걸 좀 저는 잘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장화 선생님이 얘기했던 혹은 임수연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모성이라는 게 사실은 전통적인 개념에서 그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는 방식에서 시작되는 훈육되는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더 잘 보여주는 것 같다 싶기도 했어요. 아니, 한국의 모성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대치동 엄마 뭐 이런 것처럼 아이를 엄마들이 키울 때 사실 막 사랑으로 이 아이를 막 키운다기보다는 이제 약간 전형적인 대치동 엄마의 그 이미지가 애가 막 괴로워도 막 숙제 오늘을 다 끝내고 자야지 하고선 막 무슨 뭐 6살짜리 애를 막 새벽까지 숙제 다 시키고 막 쓰러지게 막 이렇게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안나가 보여준 모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연구자로서 실험체를 대하는 설정이긴 한데 그게 약간은 한국의 이제 엄마들이 전형적인 이미지 있죠. 자기 아이를 어떻게든지 막 잘 키워가지고 막 학원도 보내고 해서 막 서울대 보내고 하버드 보내고 막 이 일종의 프로젝트처럼 생각하고 애를 키우잖아요. 막 정말 막 인성 막뭐 너무 막 사랑 막 듬뿍듬뿍 막 이게 아니라 약간은 자기가 그러니까 미션처럼 얘를 의대를 보내고 얘를 뭐 어디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남들이 봤을 때는 좀 약간 비정하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약간 그런 게 갑자기 떠올랐어. 재밌네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건 아닌데, 저도 왜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우리가 다 이제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엄마들이니까, 그냥, 그러니까 감독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아이를 키우는 모습과 겹쳐 보이는, 나의 마음과 겹쳐 보이는 어떤 구한나 주인공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연상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했던 생각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치동 뭐 그런 교육열에 불타는 어머니 얘기를 임수연 선생님이 해주셔서 저도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비슷한 또 다른 생각을 했던 거를 떠올려 보면은 저는 워킹맘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게 신자인이라는 그 아이가 한번 그러니까 버려지잖아요. 근데 그 버려지는 게 실제로 뭐 이 영화에서는 정말 그냥 버려지는 거죠. 그 순간에는. 나중에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몸과 그 마음인 아이는 이제 끝나는 그런 설정인데 그런 설정과 완전 다 별개로 저는 애를 어린이집에 맡길 때 그 들었던 마음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버리는 게 아닌데 그냥 한동안 같이 있다가 굉장히 취약한 존재를 놔두고 내가 떠나가는 상황. 이 영화가 전혀 의도한 바가 아닌데도 내가 그렇게 떠났었지. 이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다시 아이한테 계속 돌아가려고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아이한테 잘해주려고 막 노력하게 되고. 그래서 구한나가 이렇게 한번 애를 떠나본 뒤에 그 뒤에 온갖 시뮬레이션에서 이렇게 아이한테 다시 가려고 막 집착적으로, 강박적으로 막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애 어릴 때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갔다가 돌아가는 길 같다. 막 그 생각을 하면서 봤어, 저는. 그쵸. 그리고 애가 그거 얘기하잖아요. 자기 그림 그리는 것도 엄마 패드에 안 하면 엄마가 안 본다, 막 이런 거. 그런 장면들? 진짜 맞아. 내가 충분히 관심을 쏟지 않고 내가 충분히 같이 있어주지 못하는 그 시간에 대한 막 괴로움? 그런 마음을 맞아요. 구한나에게서.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게 저도 어떤 점에서는 되게 좀 저는 저를 반성하게 되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구한나가 이제 사실 물론 실험체긴 하지만 어쨌든 아이한테 계속 아이가 뭘 해달라 막 할 때 계속 미루잖아요. 엄마 왜냐면 이 사람은 연구원이야. 바쁜데 애까지 지금 키우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다 연구자고 그래서 아이한테 자꾸 그거 좀 이따 하자 하게 되는데 이 아이한테 계속 미룬 게 수영장에 같이 가는 거였고 그걸 계속 미뤘는데 결국 이제 대홍수가 나타나서 수영장을 안 가도 집이 수영장이 돼서 아이는 너무 신났어. 엄마가 드디어 수영장에 안 가도 수영을 할 수 있게 됐어. 막 그런 걸 보면서도 반성이 되며 나는 또 아이에게 얼마나 뭘 미뤘나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영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이가 너무 빌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영화 볼 때 아이가 계속해서 지금 이 엄청난 대재난의 상황인데 죽을 수도 있고 아이가 죽을 수도 있고 엄마가 죽을 수도 있는데 아이가 계속해서 너무 좀 천방지축으로 일단 처음엔 즐거워하잖아요. 특히 아까 엄마와 같이 수영장에 지금 우리 집이 수영장이 돼서 와 있는 상황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애가 좀 더 엄마한테 협조 좀 해주지 엄마가 지금 아이를 구하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애가 너무 협조를 안 한다 그래서 짜증이 좀 났다가 이내 저는 자기 반성을 했습니다. 저 엄마가 평소에 얼마나 아이한테 그래도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 때마다 막 화를 내고 만약에 널 똑바로 못해 뭐 이러는 식의 뭔가를 했으면 아이가 바로 말을 들었을 텐데 그러지 않는 거죠. 이 아이는 계속. 그래서 엄마가 되게 뭔가 애한테 화를 낸다거나 이런 걸 많이 안 하고 좀 그렇다고 막 방임으로 키웠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아이가 저런 모습 보이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지금 아이는 재난인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근데 나는 우리 애는 이랬을 때마다 내가 너무 화를 냈어. 야 똑바로 해. 그래서 우리 애는 바로 말을 들었을 텐데 내가 이러면 안 돼. 구한나도 연구원이면서 저렇게 자기 아이에게 자유로운 모습을 주는데 나는 왜 그걸 못 주고 있을까? 그런 자기 반성을 또 하게 되었네요.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모성이 넘쳐서 이거 어떡하나, 이거. 저 약간 사람들이 그 짜증난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그걸 되게 영화가 보여준 게 되게 좋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처음에 저도 같이 짜증이 났는데 아이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되게 좋구나. 오히려 그게 진짜 아이지. 여태까지 생각해 보면 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그 AI였나? 뭐 그 아이를 만들어낸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진짜 하라는 대로 다 하는 맞아. 만들어진 아이는 그렇고 실제 아이는 막 천방지축이잖아요. 나중에 애가 깨어났을 때. 그래서 언제나 그런 우리 지난번에 했던 프랑켄슈타인도 그렇고 빅터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일단은 뭐든 해보려고 하는 그 존재들인데 근데 사실 아이들이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 실제 살아있는 아이들도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 우리가 많이 가정폭력 뉴스에서 되게 많이 보고 그랬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의식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다운 아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여준 게 어떤 점에서는 되게 좋았다.
제 이제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제가 하와이 갔다고 했을 때, 아이랑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니까 입국 심사를 할 때, 출국 심사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나갈 때. 근데 그분이 여권을 보면서 출국 심사 하시는 분이 저희 애한테 이름이 뭐야?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우리 애는 이제 낯선 아저씨가 물어보니까 저희 애는 이제 좀 부끄러우면 고양이가 되거든요, 갑자기. 모든 거에 냥냥이라고 대답을 해요. 이름이 뭐야? 냥. 이름이 뭐야? 냥. 너 이거 이름 안 하면 여기 안 내보내줘? 그 아저씨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안 내보내주지 않죠. 이름 여권에 써 있는데. 그냥 그 형식적인 건데. 약간 농담 반으로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애가 이름을 말할 줄 알고. 근데 우리 애는 갑자기 눈이 빨개지면서, 그러니까 이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울면서 냥 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과 아이들의 이해가 너무 다른데 그게 이 영화에서는 어떤 점에서는 보여진 것 같아서 원래 이게 애들이 그렇다. 그 애들에 대해 이 애를 왜 그렇게 만들었냐고 욕하는 분들, 아이들을 한번 만나보시라. 그러니까요. 얘기하고 아니, 싶어졌어요. 아니, 저는 솔직히 영화 보면서 짜증나는 부분도 없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댓글 보고 뭐 사람들이 하도 아이 캐릭터를 욕한다고 해서 진짜 뭔가 싶었을 정도로 저는 그냥 아무런 이질감 없이 그냥 아예 생각이 못했고, 하나 여기 연결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몸이 되게 이미 복제 가능한 세계로 일단 설정이 돼 있잖아요, 영화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딱 하나 이제 몸에 관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이한테 주기적으로 이제 뭐 오렌지 주스랑 아무튼 뭔가 당분 에너지를 보충해야 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 아이가 뭐 질병이 설정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이 실험체인 아이의 몸에 에너지를 보충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먹이는 장면들이 그게 뭐 식사로 나오진 않았지만 아무튼 약으로라도 이렇게 뭔가 그 에너지를 보충해줘야 되는 그런 상태가 몇 번 나왔던 게 저는 그냥 이 사태의 긴급성을 뭐 보여주려고 했던 설정일 수도 있지만 그게 더 많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이를 어쨌든 특히 어린 아이니까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굉장히 어린 아이니까 하루에 3-4번 심지어 간식까지 챙겨서 먹여야 되잖아요. 그게 엄마가 됐든 누가 됐든 챙겨줘야 되는 대상인데 그런 게 추가돼 있어서 좋았고 거기에 비해 보면은 이 엄마 되기 그다음에 이제 이 모성 내지는 뭐 돌보는 마음 되기에 이 영화에서의 시뮬레이션이 너무 그냥 구하는 데만 초점이 딱 맞춰져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영화에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극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진짜 우리가 지금 진화된 상태로 가지고 있는 모성 내지는 돌보는 마음을 보여줄까 싶긴 했어요. 그게 좀 빈틈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게 이게 그냥 진짜 왕자가 공주 구하듯이 게임처럼 무언가를 구하면서 이 엄마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평범한 일상이 엄청 오랫동안 반복되고 막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그러니까 그냥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소한 일들을 막 반복하면서 돌볼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은 뭐 영화의 주제가 아니니까 그렇다 쳐도 아무튼 모성의 일반적인 부분을 영화가 다 말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모성이라기보다는 일을 맡은 어떤 연구자, 직업윤리랄까. 물론 직업윤리 너무 딱딱하긴 한데 그렇게 말하기 어려울 것 같긴 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애착을 갖게 된 사람처럼 더 보이기도 했어요. 그 미션을 놔두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무엇가. 그냥 약간 과학자의 일상이네. 사실 시험도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네, 그쵸.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바꿔가면서 반복해서 어쨌든 결과물을 내는 거니까 그렇게 봐도 진짜 그렇네요. 응, 응, 그쵸.
장비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장비를 돌보고 계속 뭔가를 하는 것처럼 아이한테 먹을 거 주는 것처럼 그래서 장비에 기름칠을 하고 물론 제 실험실에 장비에 기름칠은 안 하지만 네 예를 들어 하여튼 그 네. 뭐 반복되는 거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이 영화를 굉장히 하여튼 이렇게 반복이 그냥 몇 번 정도가 아니라 막 이 티셔츠 앞에 숫자가 써 있는 네. 막 몇만 나중에 번 막 2만 뭐 이렇게 넘어가는 그게 되게 약간 제가 요즘에 뭔가 조금 이렇게 막 이렇게 극단적인 거 막 이런 게 되게 요즘에 그런 걸 좀 좋아하게 됐는데 이게 만약에 그냥 몇백 번 뭐 이랬으면은 그냥 그랬을 텐데 막 몇만 번을 반복했다고 생각하니까 어지간한 게 조금 이제 이해가 되면서 이제 현실적인 이 방금 장원 선생님 말씀하신 사소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다음에 뭔가 이 모든 게 훈육의 결과물이고 모성이라는 것도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원래는 전혀 이렇지 않았는데 몇만 번을 반복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이거다. 약간 이제 그런 게 더 이렇게 확 와닿아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저도 여전히 그 몸에 대한 불만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관계라든가 모성 이런 거는 어쨌든 지금 한 막 몇만 번 넘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몸이 만들어지는 건 사실 너무 이제 그 과정 같은 게 생략되어 있고 잠깐 정말 장면으로 지나갔던 게 무슨 하여튼 유리 튜브 뭐 이런 데서 약간 3D 프린팅 하듯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애기의 몸이 딱 만들어지는 그것만 잠깐 보여주고 넘어가가지고 이 인간의 몸을 만든다는 게 사실 그렇게 그것 또한 마음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사실 어려운 일인데 그게 너무 간단하게 딱 처리돼서 넘어간 거 그거는 좀 아쉽기는 합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 맨 처음에 했던 삼체, 그 삼체를 보면 완전 바싹 마른 상태로 보존돼 있다가 괜찮은 데 가서 이제 물을, 대홍수랑 연결된 거 같은데. 여기 삼체 오면 그냥 아주 바글바글 해지겠는데요. 그러네. 이 지구에 살아남겠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멀쩡해져서 갑자기 대를 이어가는 보존이 되는 그런 식인데 여기에서는 설정이 그런 몸은 이미 다 만들어졌지만 마음을 만들어내는 게 인간다움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설정이어서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다르게 설정이 되는 게 좀 재밌기도 했어요. 그 마음을 중시하고 또 그러니까 인간다움? 마음이라기보다는 인간다움이 무엇이냐를 되게 중시한 것 같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로 모성을 선택했다는 것도 약간 특이하기도 하고 모성일지 이타심일지 모르겠지만 그걸 혹시 다른 5관계는 삼강오행 이런 건가? 충신의 관계와 막 이런 걸 한 건가? 아니 근데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꼭 서양 문명이 망할 때쯤 되면 갑자기 동양 막 철학과 이런 걸 탔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신인류? 막 이러면 인간다움이 중요한데 어디서 찾을 것인가. 동양의 이런 관계를 규정하는 게 사실 그렇죠. 별로 서양에서는 사실 딱 그렇게 보니까 요런 관계를 규정하는 게 철학적으로 조금 동양보다 풍부하지 않으면 이제 동양 철학이나 뭐 이런 데서 찾아서 가는 건데. 대홍수 2 나오나요? 또 다른 우주선에서는. 그치. 하나하나 이제 관계마다. 되게 재밌네. 근데 갑자기 아까 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성이 이제는 아이를 낳을 필요는 없고 키우는 의무만 주어진다? 이것도 좀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모성이라고 안 보면 뭐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여전히 여기 여성 엄마라고 불리는 여성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아이와 함께. 저도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어쨌든 이 아이들은 만들어진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키우는, 물론 이 프로젝트 자체가 약간 모성을 키우는 프로젝트 뭐 결국은 그거였는데 그때 저는 그 부분에 기억을 못했었는데 장원 쌤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 엄마를 바로 만들어내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이부터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그 최종 목표는 사실 아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신인류에서 필요한 모성을 만들어내는 게 이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였던 것 같은데 그 점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왜 연구원들이 모두, 아이를 기르는 연구원은 모두 여자인가? 우리가 실제로 과학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남자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하는데 왜 이 영화에서는 다 여자 연구원만 키우고 있는가? 왜 부성 실험을 안 했나? 약간 그런 것도 좀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어차피 실험하는 거면 대조군이라도 설정할 수 있었을 텐데. 방금 이수연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진짜 이제 안 낳더라도 어쨌든 키우는 건 여자가 하는 설정인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프랑켄슈타인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하여 엘리자베스의 역할들을 구한. 오히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인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영화에서 그 구안나 연구원이 눈을 내가 왜 여기 이렇게 있지 이러면서 눈을 뜬 장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제 상태인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왜 이런 미션을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어쨌든 지금 모성이라고 불리는 그 감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아이가 지금 이제 10살 정도니까 제가 10년 동안 만든 감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당연히 열심히 만들어진 마음이긴 한데 그 전부터 이미 왜 이런 마음이 있지? 싶은 마음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제 몸과 마음에 어딘가에.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수천 년 동안 반복된 맞아. 뭐 근데 솔직히 수천 년이라고 제가 또 너무 정당해준 것 같은데 실제 진화의 과정을 우리가 본 것도 아니고 이런 모성의 마음이 사실 굉장히 또 최근의 감정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쉽게 젖어들었네 내가 이 모성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상태로 구한나 연구원이 깨어난 것 같고 그래서 영화 내내 반반, 그러니까 연구원 반, 그냥 진짜 어떤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반의 모습이었다면 결국 맨 마지막에 깨어난 거는 이제 그 시뮬레이션 돼서 완성된 마음을 가진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벗어날 길도 없고. 그죠. 저희가 이미 지금 뭐 그런 상태. 한 500만 회차 시뮬레이션 중인 거지, 지금. 그래서 이미 과거에 학습된 게 있어가지고, 네. 그냥. 그러니까 저도 지금, 네. 먼저 얘기하세요. 아니, 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지금 딱 그런 우리 현실이 지금의 엄마들의 마음, 모성, 이거에 어떻게 보면 그냥 그 현재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아서, 그게 좋았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우리만 한 게 아니구나 싶었던 게, 왜 이 아이를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 그러니까 그게 모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아이랑은 분명히 차별되니까 내 아이를 볼 때 너무 사랑스럽고 모든 점들이 다. 물론 너무 말 안 듣고 할 때는 미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미운 마음은 되게 잠깐이고 그것마저도 다시 다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결국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건 귀여움 때문이다. 뭐 귀여운 거를 이제 다 보호하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사람들이 다 사실 이런 게 궁금했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왜 엄마라는 게 이제 아이를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다 그걸 엄마가 아닌 무언가로 설명해 보려는 노력들의 결과들이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도 약간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애가 이렇게 나왔구나. 갑자기. 그러니까 되게 빌런처럼 애가 그렇게 그려지는 이유가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귀여우면은 되게 진짜 보호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돌봐주려고 한다, 보호한다 라는 설정을, 그걸 완전 그냥 빼버리고 싶어서, 그거 없이도 뭔가가 있다, 그걸 보여주려고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진짜 아이가 한 번도 귀엽고 이쁜 적이 없거든요, 이 영화에서. 저는 그랬어요, 저는. 진짜. 저는 다 귀엽긴 했는데 계속 아니, 어떻게 저렇게 똥울똥울 왜 귀여운 이렇게 애를 섭외했어. 굉장해. 얼마나 귀여워요. 수정 쓰는 것도 너무 귀엽고. 앞부분 되게 빨리 돌리기 해서 봤거든요. 아. 이거 견딜 자신이 없어가지고. 아니야, 다시 보시면 엄청 귀여워요. 우리가 좀 약간 이렇게 마무리 비슷하게 한다면 꼭 해보고 싶은 얘기가,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저희끼리는 조금 미리 한 얘기긴 하지만, 이 안나라는 주인공이 되게 젊은 여성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분명히 그 안나의 뭐랄까 그 상사로 나오는 전혜진 배우가 나왔던 그 역할은 조금 나이대가 더 있는 역할로 나왔는데, 뭐 그런 그 정도 나이대로 쓸 수도 있는데, 중년 여성이라든지 뭐 이런 누가 봐도 엄마 같은. 근데 여기서는 누가 봐도 누나 같은 젊은 여성이 이 엄마의 역할을 맡아가지고 아이를 키우고 하는, 하여튼 주인공이 그렇게 설정이 된 거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약간 비판적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감독이 또 남성 감독이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이제 물론 이 영화가 만들어진 시점하고는 맞지는 않지만, 최근에 뭐 탄핵 뭐 이런 사건들하고 연결시켜서 더 젊은 여성이 한국 사회의 어떤 미래의 희망, 이렇게 자꾸 이제 호출이 되는데, 그 부분은 임선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약간 양면적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살짝 모르겠어요. 감독이 만약에 뭐 젊은 여성 감독이었다거나 그랬으면 좀 제가 해석을 다르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마 이렇게 안 만들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중년 남성 감독이 젊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해서 신인류를 탄생을 시킨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클리셰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 여성이 주인공인 거가 뭐 그거 자체만으로 보면 뭐 나쁘진 않은데, 항상 왜 한국 사회의 젊은 여성은 미래의 희망으로 호명이 되는가? 왜 현재의 권력을 가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이 여성이 그러니까 젊은 여성, 뭐 그냥 여성이라고 해도 여성이 모든 뭐 어떤 인류 뭐 존속의 어떤 핵심이 되고 막 이런 세상은 지금 인류가 망해야지만 가능한 것인가?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은 안 되는 이 설정. 왜 지금이면 안 돼? 이게 저는 이제 끝까지 마음에 걸리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재난이 닥쳐오기 전에는 구한나 연구원은 사실 연구원 1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이 상황이 됐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연구원으로서 막 이 연구원을 살려내야 되는, 네가 우리 인류의 최종 마지막 희망이다, 약간 이러면서 처음에 구출 작전이 그렇게 해서 펼쳐지는데, 과거 회상하는 걸 보면 그냥 연구원 1이고 그냥 뭐 사원 같은, 약간 물론 개발을 잘하는 사람이겠지만 그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네.
그래서 그거를 유리절벽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여성이 뭐 어떤 뭐 대표가 되거나 뭐 CEO가 되거나 뭐 대통령이 되거나 뭔가 이렇게 되게 결정권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때는 항상 망하기 직전. 망하기 직전이 아니고서는 절대 안 주는 거예요. 그쵸. 어, 그러고 안 나서 또 다시 정상 음. 상태가 되면 다시 남성들한테 그쵸. 그게 돌아가는? 그렇지. 우리 그 예능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파일럿 예능할 때는 여성들로 많이 하고, 실제 런칭할 때는 남성 예능인 다시 만들고, 약간 그런 것도. 좀 잘 돌아갈 때 음, 권력을 쥐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어, 평화로울 때. 음, 꼭 이렇게 막 다 죽게 생겼을 때 음, 그 무거운 책임을 갑자기 딱 주는 네가 희망이야. 막 이런. 그러네요. 저는 이제 일단은 그 전혜진 배우가 아니라 이 김다미 배우로 설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 같았거든요. 너무 이제 중년 여성이 하면 우리가 그 기존에 있는 모성을 너무 많이 입혀서 볼 것 같은데 반면에 너무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직접 낳지 않았던 왠지 전혜진 연구원은 자기 애도 사실 전혜진 배우죠. 아무튼 그 팀장님은 자기 애도 하나 있었을 것 같기도 한 약간 그런 연령대잖아요. 맞아, 근데 맞아.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경험이 없었을 것 같은 젊은 여성으로 했기 때문에 모성에 대한 좀 더 거리감을 있게 볼 수 거리감 있게 볼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임수연 선생님 말씀처럼 또 그런 점들이 되게 걸리는 것 같네요. 이것도, 그러니까 임소연 선생님의 일침에 저도 반성하면서도 제가 감독이었어도 젊은 여자 배우를 썼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 세대와 뭐 성별과 뭐 그런, 집단들 중에 유일하게 무언가를 책임질 것 같은, 그리고 그 책임을 학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새로운 책임을 저도 못할 것 같고, 저보다 훨씬 세대 어린 여성분들이 가장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은 유일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예를 들면은, 뭐, 나 같은 세대 여성이 주인공을 하거나 아니면 남자가 주인공 하면은, 시뮬레이션을 한 수억 번 해야 되는 거지. 그래도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러니까 이런 희망을 젊은 여성 세대에게만 갖고 있구나, 나도. 그 생각을 지금 임수연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되게 되돌아보게 됐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또 어쩐 점에서는 안 좋은 게 지금 장강원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생각하게 됐는데 만약에 남성이었다면 이 시뮬레이션을 수억 번 하는 게 아니라 그 본부를 찾아가서 이걸 하게 만든 걸 없애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터미네이터나 이런 걸 보면 스카이넷 본부를 찾아가서 없애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나한테 이런 시련을 자꾸 주고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이 시뮬레이션의 성공은 아이의 데이터를 가져가는 걸로 끝나는데 그렇지 않게 끝나기 위해서라도 반동을 일으켜서 그 본부에 쳐들어가서 죽인다 이런 설정이 될 것 같은데 왠지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시뮬레이션에 또 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약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설정을 그렇게 한 거 아닌가. 한편으로 너무 수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그냥 하여튼 너무 좀 안타까운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고 되게 좀 억울하기도 하고, 내내 뭐 그러다가 뭘 결정할 수 있는 힘도 안 주고, 뭐 하다가, 꼭 힘들 때 이렇게. 근데 또 그걸 아는 거지. 내가 이거를 무책임하게 내팽개치지 않을 거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나한테 이 무기를 준다? 와, 이게 너무 갑자기 숙연해지네요. 뉘우치게 되네요. 저의 이런 마음도.
이 내가 거는 기대가 음. 굉장히 또 부담일 거잖아요. 근데 이걸 나만 그냥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음. 거니까. 음. 임수연 선생님의 그러네요. 문제 제기가 음. 되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물론 뭐 영화적 설정은 이해할 음. 수 있지만, 음. 이 영화에서 나오는 젊은 남자들은 강도였어. 어, 집을 맞네. 털었어. 아니, 그런 그리고 거. 그 요원도, 음. 구한나 연구원 옆에 그 요원도, 물론 음. 구한나 연구원은 구하는데 되게 일조하긴 하지만, 음. 실제 최종 목적은 자기 어린 시절에 대한 어떤 재확인과, 그리고 이미 음. 세상 망하든 말, 아무튼 뭔가 되게 유치하잖아요. 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러니까 구한나랑 되게 대비되게 그 음, 요원은 그렇게까지 막 이 세상에 이 새로운 인류에 막 뭐가 나에게 달려 있다. 이런 음.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어. 음. 음. 그죠? 그쵸. 자기의 트라우마를 음. 해결하고 뭔가 음. 거기에 딱 그냥 그 정도지. 음. 어, 막 그렇게 숭고한 음. 뭔가를 막 지금 내가 임무를 하고 있다? 음. 처절하게 막 이런 느낌이면 음. 확실히 좀, 음. 음. 그래도 그 요원도 나중에는 조금씩 음. 같이 학습을 진화해요. 하니까, 네, 학습을 해서 하긴 해. 처음에는 구한나가 이제 버려서 너무 잘 됐다. 내 엄마만 그렇게 그런 게 아니고 뭐 이 세상은 역시나 다 그냥 버리는 거다. 약간 이렇게 했다가 음. 나중에 자꾸 찾으러 돌아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짜증이 났다가 나중에 가서는 그치. 결국 음, 음, 그걸 같이 구하는 걸 돕는 게 또 자기 어린 시절의 치유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음, 보면 개인적인 그거 음, 있는데 음. 조금씩 학습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분도. 하지만 네. 그쵸. 막 세상을 구해내는 것보다는 약간 자기 자신을 구하는 거에 좀 그죠? 더 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에게는 그렇게 과하게 큰 책임을 부여하지 음. 않는, 음. 그죠. 어, 그렇다고 뭐 거기서 그 박혜수가 되게 무슨 빌런은 아니었지만 음음음. 이상한 뭐 민폐 뭐 이런 건 아니고 되게 조력자, 되게 음. 중요한 조력자이긴 했는데 진짜 네. 말 그대로 조력일 뿐이고 음. 그 사람이 모든 책임을 다 질 필요는 없는. 음. 근데 저는 사실 이건 좀 그냥 하는 얘기인데 그 생각도 했어요. 그 요원이 나중에 안나한테 엄마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아니, 약간, 맞아요. 어, 약간의, 물론 그게 정확하진 않는데, 아무튼 뭔가 대응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왜냐면 자기도 버림받은 맞아, 기억이 맞아. 있잖아. 저는 딱 그 그 얘기 듣는 얘기해서, 순간, 어. 이거는 그 6살짜리, 음. 그 지한이가, 음. 이제 그 기억을 가지고 큰 거지. 음. 뭔가 음. 그냥 혼자 어. 괜히 그런 생각하면서 어. I'm your father 이런 것처럼 I'm your mother 음. 막 이런 게 나오려나? 어. 저도 우리 약간 그 생각을 어, 사실 했어요. 뭐 엄마 뭐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뭔가 음, 버림받은 저 사람도 혹시 AI 얘랑 지금 연결돼 있나? 얘 미래 음, 버전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돼 있는 건가? 이게 궁금하긴 했었어요. 음, 음. 음. 근데 전혀 영화에서는 그런 얘기는 딱히 안 한 거로 봐서는 그런 설정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약간 그런 뉘앙스를 좀 줘가지고. 음. 그래서 저 사람도 약간 인조인간인가? 약간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하긴 했어요. 그리고 저 그것도 또 하나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아까 프랑켄슈타인하고 비교를 하셨었잖아요. 그게 음. 너무 재밌는 게 프랑켄슈타인에서는 아들이 아빠를 찾아서 막 5만 대를 다 쫓아다녔잖아요. 음. 음, 근데 지금 이 대홍수에서는 반대로 음. 엄마가 아이를 찾아서 계속 구하기 뭐 구하는 거하고 뭐 이쪽은 프랑켄슈타인은 뭐 구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막 음,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찾아가는 주체가 음. 프랑켄슈타인에서는 음. 아들이고 음, 대홍수에서는 엄마라는 음. 게 되게 음.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 프랑켄슈타인에서 너무 아들이 아버지를 쉽게 용서한다. 음.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차이가 음. 어머니는 자기 목숨 정도는 내던져야
어머니가 되는데 아버지는 그냥 내 아들이라고 인정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다 모든 게 해소가 되는 거야. 용서가 되고. 그러네요. 좀 하여튼 이것도 되게 좀 그랬어요. 뭐 이 차이가 뭘까? 네, 그런 거 있죠. 아빠는 막 라면만 끓여줘도 너무 좋은 아빠. 이런 것처럼.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한번 마이선 했는데 다, 다 용서되고. 엄마는 그렇게 힘들게 진짜 안 버리려고 하다가 막판에 어쩔 수 없이 한번 진짜, 그 어쩔 수 없이 본인도 막 이렇게 한번 뭐 버린다? 그랬는데 그거를 숙제하기 위해서 수만 번 동안 개를 찾아서 막 그 물속에서 숨도 못 쉬고 막 이 온갖 거를 고초를 다 겪으면서 아이와 함께 진짜 그 물로 뛰어드는 그렇게 해서야 뒤로서 이제 그 자연센터에서 그러네. 모성이 완성되었다. 와, 이게 너무 네. 갑자기 무서운데? 그렇게 완성됐는데 아들은 결혼해가지고 이 며느리 내 아들을 내가 어떻게 그러면 이제 욕 먹고 이때는 완성이었는데 나중에 그때는 맞아 지금은 틀리고 약간 그런 건가? 그쵸. 그렇죠. 그러네요. 이게 갑자기 그렇게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적이네요. 난 되게 좋은 시놉료를 만들었다 싶었는데 그죠. 빅터는 막 아니었네. 아들을 막 쇠사슬을 묶어놓고 막 그렇게 몇 번 돌보려고 하다가 막 버리고 갔는데 그 버리고 간 거는 사무치지 않은 거야. 버리고 갔는데 그렇죠. 막 아들이 따라갈 정도로 그냥 아버지는 있어주기만 하면 되고 나를 그냥 아들이라고 불러주기만 하면 되고 코들이 너무 낮은 거죠. 그래서 엄마는 그거 한 번 버린 거 가지고 막 와. 그러니까 제가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참 신기하고 억울하고 참 또 좋기도 하고 뭐 나쁘기도 하고 그런 거죠. 네. 약간 이게 그거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 나의 약간 씨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그 나의 존재 약간 그 프랑켄슈타인의 그 괴물의 경우에는 내 존재의 근원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근원이 나를 만들어준 사람이 물론 아빠니까 아빠를 찾는 건데 여기에서는 그 엄마가 내 존재의 근원이라기보다는 나를 양육시켜줘야 되는 사람이지 나를 있게 한 근원은 아닌 걸로. 그래서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남성, 여성이 결혼해서 같이 애를 낳는 거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맞아. 성을 따르는 것도 남자고 이게 남자의 핏줄이라고 생각을 하는. 맞아. 그래서 그 존재의 근원은 남자에 있는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지금 딱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쵸. 사실 그 크리처도 유전적으로는 전혀 그쵸. 관련이 없는, 아닌데. 생물학적인 아버지도 아닌데. 물론 이제 그거는 뭐 담이랑 그 지안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둘이 정말 재밌게도 비슷한 설정인데 그러게요. 관계가 너무 다르게 그려져가지고. 엄마랑 아빠한테 기대하는 게 일단 딱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 되게 다른 것 같았는데 갑자기 둘이 딱 짝을 이루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러나 어쨌든 그런 그 모성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엄청난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재난이라고 설정해야만 상상 가능한 그냥 보통 그냥 해서는 되지 않는 이런 일들로 이루어진 이제 반복해서 만들어진. 그렇죠. 그리고 그 훈육이 가능한 그 컨디션 약간 되게 강압적이잖아요. 이걸 이뤄야만 사실은 이게 미션이라는 게 이게 완성될 때까지 안 끝나는 무조건 반복해야 되는 그냥 이거 해보니까 안 되겠다 그만하자 이게 아니라 될 때까지 해내야 되는 그런 되게 강압적인 조건이 딱 주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도
거기에서 훈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다, 모성이라는 것도. 이게 그게 좀 약간 되게 이 영화에서 맞아. 좋았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음. 보여주는. 그 감독의 의도일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보여지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치. 그 학습인데 열린 학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그냥 1차적으로 영화를 보고 나서 너무 좋다 했던 거는 막 뭐 인류의 희망, 이제 여성 인류의 희망이구나, 막 이게 너무 좋았던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모성이라는 게 진짜 이런 와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션들을 수행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모성을 갖췄다라고 인정을 받을 정도의 이런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보여준 게 그냥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그냥 무슨 서브스턴스 보듯이 네네. 바디오 호러 보듯이 이제 약간 호러 느낌으로 모성의 학습 과정 뭐 이런 거를 가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 연구원이라서 연구원도 약간 그런, 근데 그 한편으로는 연구원한테는 모성이라는 말을 전혀 붙이지 않는 자기의 연구 결과에 그 방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들인데 그걸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게 또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모성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안 붙였으면 그리고 예를 들면 심지어 설정만 조금 바꾸고 젊은 여성만 그냥 젊은 남성으로 바꾸고 했으면 그러니까 한 위대한 업적을 남긴 한 과학자의 그 지난한 연구 여정.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거야. 그렇겠네요. 수만 번의 실험을 거쳐서 지금 이 하나의 인류를 탄생시키기까지 맞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킨 한 과학자의 되게 처음엔 평범한 듯 보였으나 엄청난 헌신과 막 책임감으로 해냈다. 과학이란 이런 것이다. 그냥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이론만 하나 발견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막 이걸 사실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리가 이걸 모성이라고 부를 거냐 아닐 거냐로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냥 조금만 설정을 바꿔도 바로 정말 그 위대한 과학적 어떤 성취에 네. 지난한 힘듦, 역경.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게 프랑켄슈타인인 거잖아요, 사실. 딴 게 아니고. 네, 맞아요. 프랑켄슈타인을 보면서 프로메테우스의 부터 시작해서 과학자의 모습이고 막 이렇게 매드 사이언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아무도 부성 서사로 보지 않았다는 거, 성 신파로 보지 않았다는 거. 그러네요. 그래서 하여튼 되게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저는 되게 재밌는 영화. 네, 저도 생각해볼 수 있는 지점들을 많이 만들어줘서 저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슬슬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네. 저희가 일단 지금 장안의 화제인 를 가지고 긴급 토크를 한번 해봤고요. 하여튼 안 보셨던 분들도 한번 이런저런 생각을 하시면서 봐도 좋을 것 같은, 그죠? 저희 의견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대체로. 네. 혹시 두 분 마무리 발언 내지는 하시고 싶은 얘기 마지막으로. 저도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영화를 처음 보고 나서는 어떤 모성 내지는 아무튼 돌보는 마음에 어떤 블랙박스를 열었다. 이 영화가. 그런 느낌이라 좋았는데 오늘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생각이 바뀐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이런 모성에 대한 이야기에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아이에 대해서 이 파티를 듣는 분들은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이 엄청나게 혹평, 특히 아이가 빌런 캐릭터다라면서 혹평을 달았던 분들도
그냥 이 영화 보면서 좀 그냥 아이에 대해서 경험해보고 좀 접하는 아주 진짜 딱 2시간이잖아요? 저는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2시간 못 참나? 그런, 좀 보면서, 2시간이라도 어른이 돼보고,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그쵸, 그쵸. 어떻게 보면은 잘 못 접해봐서 그런 거. 우리가 이제 노피손도 점점 많아지면서 아이를 볼 일이 잘 없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많이 만나야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네, 하게 됐고요. 저는, 네, 뭐 이 영화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그냥, 한편으로 되게 작은 건데, 대홍수가 났을 때 물이 저렇게 깨끗하지 않을 텐데. 하지만 똥물로 그리면 영화를 그려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했겠지? 이러면서 재난은 저거보다 훨씬 더 심각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음, 네. 굉장히 그 이과 여자다운 이 이시네요. 얘기 더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장하원 선생님의 그 마지막 일침도 아주 심했습니다. 제가 그 돌려봐가지고 빨리 돌리기를 하면서 본 사람이라. 아니, 우리 임수연 선생님이 이미 깔끔하네. 양육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보기가 싫은 거잖아요. 그죠? 그건 다르죠. 네, 그러면 저희 오늘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침부터 모여서 함께 영화 이야기해주신 두 분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네,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도 좀 즐겁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일단 인사드리고요. 다음 토크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